이런 건 좀 버리고 다니세요. 지나가던 직장인이 여자의 손에서 전단지를 툭 쳤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남자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젖은 전단지를 든 그 여자는 7년 전 연락이 끊긴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죠. 그의 손끝이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걸 돌리고 있는 거야.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 뒷면엔 죽은 아들과 관련된 보험사 로고가 있었습니다. 7년 전 단순 교통사고라 믿었던 아들의 죽음. 하지만 며느리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북역 3번 출구 앞이었습니다. 오전 8시 반. 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출근길이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세차게 튀어 올랐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산을 쓴 사람, 가방으로 머리를 가린 사람, 그냥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출구 천장 밑은 사람들로 빽빽했어요.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몸을 웅크리고 서 있었고 우산을 접는 소리, 물 튀는 소리, 전화 받는 소리가 한데 뒤엉켜 귓속을 쳤습니다. 누군가 택시를 부르고 누군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재범은 검은색 우산을 들고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72살. 그는 요즘도 일주일에 3번은 시내에 나왔어요.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몸이 굳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들렀다 돌아가려던 길이었어요. 재범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손잡이를 짚으며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재범은 비켜서서 그를 보냈습니다.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재범은 고개를 들지 않고 그냥 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요즘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억지로 크게 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재범은 우산 끝을 살짝 들어 올리며 그쪽을 봤어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짙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손에 젖은 전단지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디건 소매 끝이 비에 젖어 어둡게 물들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 옆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아이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재범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한 직장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건 좀 버리고 다니세요.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재범은 천천히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보았어요. 숨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며느리 수진. 7년 전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연락이 끊긴 며느리였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은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생활비라도 좀 보내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진이 원래 자존심이 센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시댁에 손 벌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재범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은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지하철 출구 앞에서 젖은 전단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재범은 손끝이 미세하게 굳는 걸 느꼈습니다. 수지는 재범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우산에 가려진 얼굴, 빗속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한 명의 지나가는 어르신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녀는 계속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청소일 구하시는 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비에 젖은 종이는 반쯤 찢어져 있었고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아이. 재범의 손자 민호였어요. 민호는 축 처진 어깨로 서서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도 비를 맞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이 젖어서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엄마의 카디건 자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수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수진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도 함께 뒤로 밀렸어요. 아이의 발이 출구 계단 모서리에 걸렸고 아이는 비틀거렸지만 엄마 옷을 꽉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전단지 한 장이 수진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비에 젖은 종이는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허리를 숙여 전단지를 주워 올리려 했지만 종이가 바닥에 달라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톱으로 종이 끝을 긁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물에 젖었어요. 재범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어디선가 무언가가 조여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겨우 전단지를 주워 올렸을 때 종이는 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종이를 들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가자. 수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조금만 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미안해. 민호가 또 말했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 다시 사람들을 향해 전단지를 내밀었어요. 실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범은 그 자리에 서서 우산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출구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바닥에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사람들의 발이 물을 튀겼습니다. 수진의 신발 옆으로도 물이 튀었어요. 그녀는 움찔했지만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재범의 시선이 며느리의 뒷모습에 머물렀어요. 젖은 카디건, 찢어진 전단지,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작은 손자. 재범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릴까봐, 알아볼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사람들 틈 사이로 몸을 숨기며 천천히 뒤로 걸어갔습니다.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범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짧게 흔들렸어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범은 기둥 뒤에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로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어요. 재범은 천천히 위치를 옮겼습니다. 역 광장 건너편 환풍구 옆 기둥 뒤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곳에서는 수진의 모습이 조금 더 잘 보였습니다.
수지는 출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어요. 역 앞 노점 옆이었습니다. 호떡 파는 노점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서 수지는 다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어요. 이번엔 비닐 우산 하나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우산이었어요. 재범은 그 우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우산 표면에 빗물이 맺혀 흘러내렸고 손잡이 부분이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우산살 하나가 부러져서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쳐도 한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수지는 그 우산을 민호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아이는 우산 밑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우산이 작아서 아이의 어깨 한쪽이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우산을 더 기울이면 이번엔 수진의 어깨가 완전히 비에 노출되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재범의 시선이 며느리의 발끝으로 내려갔어요. 수진이 신고 있는 운동화는 원래 흰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색빛이 돌았어요. 신발 밑창이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특히 뒤꿈치 부분이 평평하게 닳아서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신발 옆면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 부분이었어요. 그 구멍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끔 발을 들어 물을 털어냈지만 이미 양말이 젖어 있는 게 분명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신발 안에서 물이 찰랑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신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의 운동화는 파란색이었는데 발등 부분이 해져서 속천이 보였습니다. 신발끈 한쪽이 끊어져서 매듭으로 묶여 있었어요. 아이는 신발이 벗겨질까봐 발을 질질 끌듯이 걷고 있었습니다. 재범은 손끝이 차갑게 굳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청소 일하실 분 아시나요? 중년 남자가 전단지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짧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지나갔어요. 저기요, 혹시... 저 바빠요. 여자는 수진을 보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또 고개를 숙였어요. 재범은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7년 전과 비교하면 수진은 많이 말라 있었어요. 볼이 들어가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피부는 거칠어 보였어요. 손등에 붉은 반점 같은 게 여러 개 보였습니다. 세제에 오래 노출된 손이었어요. 카디건은 낡아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단추 하나가 없어서 안전핀으로 대신 채워져 있었어요. 카디건 색은 원래 회색이었겠지만 지금은 빛이 발해서 얼룩덜룩했습니다. 민호의 옷도 낡아 있었어요. 아이가 입은 점퍼는 소매가 짧았습니다. 손목이 다 보일 정도로 작았어요. 아이가 자란 건지 옷이 오래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퍼 지퍼가 반쯤 고장나서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수진이 다시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새벽 청소일? 지나가던 할머니가 잠깐 멈춰 섰어요. 새벽 청소? 어디서?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사무실이나 상가나. 얼마 받고 하는데? 시급은 협의 가능하고요. 최저 시급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전단지를 받아들었어요. 잠시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물어볼게. 근데 요즘 청소일도 구하기 힘들어. 다들 기계로 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고 걸어갔어요. 수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엄마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배고파? 수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하고 가자. 언제까지? 조금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재범은 가슴속 어디선가 무언가가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수지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긴 봤습니다.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걸음을 빨리 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는 척 했습니다. 재범은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보았어요. 사람들은 수진을 가난한 알바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 돌리는 사람, 비 오는 날에도 나와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그녀가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7년 전엔 남편과 함께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란 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노점 앞 조명이 켜졌어요. 호떡집 주인이 불을 켜자 노란 불빛이 빗속을 비쳤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수진의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버스 한 대가 역 앞을 지나갔습니다. 큰 물웅덩이를 지나가며 물을 크게 튀겼어요. 물이 인도까지 튀었습니다. 수지는 민호를 끌어안으며 몸을 돌렸지만 카디건 뒷면이 물에 젖었어요. 민호가 놀라서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지는 젖은 카디건을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재범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환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공기였어요. 재범의 발끝이 그 바람에 닿아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민호는 환풍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찬바람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전단지를 내밀었어요. 실례합니다. 젊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붙잡아요? 안 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수지는 빠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지나갔습니다. 재범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지는 또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아예 보지 않았어요. 멀리서부터 그녀를 피해 걸었습니다. 수진이 서 있는 쪽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위치를 옮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피해갔어요. 민호는 엄마 뒤에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고 엄마 카디건 뒤에 숨으려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재범은 숨이 짧게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이 튀었어요. 노점 조명은 계속 켜져 있었고 환풍구에서 바람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전단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엄마 옆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재범은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고 누군가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들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재범은 기둥 뒤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 한 명이 수진 쪽으로 걸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남자는 수진을 힐끗 보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뭐야, 또 이런 거? 그리고 수진이 바닥에 떨어뜨린 전단지 위를 일부러 밟고 지나갔습니다. 꾹. 신발 밑창으로 종이를 짓누르며 지나갔어요. 전단지가 진흙탕에 눌려 찢어졌습니다.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갔어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밟힌 전단지를 내려다보았어요. 민호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범은 이를 꽉 깨물었어요. 온몸에 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그 남자를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알아보면 또 도망칠 게 뻔했으니까요. 수진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 그냥 가자. 제발.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조금만 더 하고.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지는 남은 전단지 몇 장을 손에 쥐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재범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시선이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너머 저 뒤쪽 건물을 보고 있었어요. 역 광장 건너편에 있는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10층짜리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1층엔 편의점이 있었고 위층엔 여러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그 건물을 볼 때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재범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두려움 같은 것, 아니면 분노 같은 것. 수진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내밀었어요. 실례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범은 수진이 바라보던 건물을 다시 쳐다보았어요. 회색 건물. 별다른 특징이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세무사 사무실, 부동산, 학원, 작은 IT 회사들. 재범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입구 쪽으로 다가가며 간판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3층 김앤파트너스 회계법인, 5층 다운부동산, 7층 비전에듀, 그리고 8층에 걸린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성산업. 재범은 멈춰 섰어요. 대성산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살아있을 때. 민수가 뭐라고 했었죠? 회사 얘기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재범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재범은 다시 수진 쪽을 돌아보았어요. 수진은 여전히 전단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개를 들어 그 건물 쪽을 힐끗 봤어요. 8층 창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내렸어요. 재범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하필 2역 앞에서 이 시간에 저 건물이 보이는 곳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걸까요? 재범은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들고 있는 전단지를 자세히 보려 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재범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점 뒤쪽으로 돌아가서 수진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전히 사람들 틈에 숨어서 들키지 않게. 이제 전단지가 조금 더 잘 보였습니다. 청소 용역 구합니다. 새벽 시간 가능. 연락 주세요. 그 아래 수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재범은 전단지를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아래쪽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는 게 보였어요. 수진이 전단지를 돌리며 움직일 때 그 글씨가 잠깐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재범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어요. 수진이 다시 전단지를 내밀 때 글씨가 보였습니다. 대성산업 근무. 재범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 대성산업 근무. 수진이 대성산업에서 일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재범은 천천히 뒤를 돌아 다시 건물을 쳐다보았습니다. 8층 대성산업. 그리고 수진이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굳는 표정. 무언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재범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은 왜 그 회사를 나왔을까요? 왜 전단지에 굳이 전 직장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곳에서, 저 건물이 보이는 곳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을까요? 재범은 다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전단지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어요. 하지만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수진의 신발은 여전히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엄마 옆에서 작게 떨고 있었어요. 재범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저 건물 8층 대성산업. 그리고 며느리가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굳어지는 얼굴. 재범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갑자기 센 바람이 역 광장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수진이 들고 있던 전단지 몇 장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 수진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전단지들은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어요. 종이들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흩어졌습니다. 하나는 노점 쪽으로, 하나는 차도 쪽으로, 또 하나는 재범이 서 있는 쪽으로 날아왔어요. 전단지 한 장은 환풍구 위로 날아가 빙글 돌다가 배수구 쪽으로 떨어졌고 또 한 장은 지나가던 사람의 발에 밟혔습니다. 수지는 민호의 손을 잡고 전단지를 쫓아 뛰었습니다. 민호야, 저기. 두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우러 허리를 숙였어요. 수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종이가 젖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톱으로 긁어서 겨우 떼어냈습니다. 민호는 차도 쪽으로 날아간 전단지를 보았어요. 엄마, 저기. 위험해, 가지마. 수진이 재빨리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전단지는 차도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가며 그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종이는 금세 검게 더러워졌어요. 수진은 그 전단지를 포기했습니다. 괜찮아. 다른 거 주우면 돼. 재범의 발 앞에도 전단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기둥 바로 옆 바닥에 붙어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았어요. 재범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종이는 축축했어요. 비에 젖어서 살짝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종이 끝이 조금 찢어져 있었고 글씨 일부가 번져 있었어요. 재범은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청소 용역 구합니다. 새벽 시간 가능. 연락 주세요. 수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대성산업 근무. 재범은 전단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체가 손글씨였어요. 볼펜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인쇄가 아니라 수진이 직접 한 장 한 장 써서 만든 전단지였어요. 글씨가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지읒 받침이 삐뚤었고
구자가 조금 번져 있었어요. 재범은 전단지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전단지 뒷면 오른쪽 아래에 작은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회색으로 된 로고였어요. 원 안에 방패 모양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빛종합보험. 재범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빛종합보험. 7년 전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 처리를 담당했던 회사였어요. 재범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달 후 보험금 처리 문제로 서류를 받았을 때 그 로고를 봤어요. 흰 봉투에 파란색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왔었어요.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왔었어요. 고인의 아버님이십니까? 네. 사고사 보험금 처리건으로 왔습니다. 여기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범은 그때 서류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석 달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총 보상액은 8천만 원입니다. 유족 보상금과 사고사 보험금 합산 금액입니다. 며느리한테 가는 겁니까? 네, 배우자 명의로 지급됩니다. 재범은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진에게 전화했었습니다. 보험금은 잘 나왔어? 네, 아버님. 잘 처리됐어요. 8천만 원 받았다던데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아? 괜찮습니다. 민호 키우는데 문제 없어요. 그래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네, 감사합니다. 수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범은 전단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한빛종합보험. 왜 수진이 나눠주는 전단지 뒷면에 이 회사 로고가 있는 걸까요? 재범은 전단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로고 옆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본 전단지는 한빛종합보험 제휴인쇄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제휴인쇄소. 그냥 인쇄소에서 찍은 전단지였습니다. 뒷면에 광고로 보험사 로고를 넣은 거였어요.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전단지 인쇄비를 낮추기 위해 뒷면에 광고주 로고를 넣는 거였죠. 하지만 재범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한빛종합보험이었을까요? 수지는 왜 하필 이 인쇄소에서 전단지를 만들었을까요? 서울에 인쇄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한빛종합보험 제휴인쇄소였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재범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어요. 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함께 쪼그리고 앉아 종이를 모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재범은 전단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범은 다시 저 건물을 봤어요. 8층, 대성산업, 그리고 한빛종합보험. 두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재범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7년 전 아들 민수의 사고. 2018년 11월 23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민수는 퇴근길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최민수 씨 보호자십니까? 네, 아버지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재범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즉사였습니다.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재범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수지는 영안실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신호를 못 봤다고 합니다. 음주는 아니고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가해자는요? 40대 남자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고요. 합의 의사 있다고 합니다. 보험 처리로 진행하겠다고요. 형사처벌은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재범은 그때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사고였습니다. 불행한 사고. 운전사가 졸았고 신호를 못 받고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단지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수지는 왜 대성산업을 나왔을까요? 아들이 죽고 나서도 수지는 한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재범이 물어봤을 때 수지는 말했어요. 저는 계속 다닐 거예요. 민호 키워야 하니까요. 무리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아버님. 그런데 언제 그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왜 그만뒀을까요? 그리고 왜 전 대성산업 근무라고 전단지에 적었을까요? 그냥 청소일 구합니다라고만 쓰면 될 텐데 왜 굳이 전 직장을 밝혔을까요? 재범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왜 한빛 종합보험 로고가 찍힌 전단지를 들고 대성산업 건물이 보이는 곳에 서 있을까요? 재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들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혹시 대성산업과 한빛 종합보험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면, 혹시 수진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면, 재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졸음운전이라고, 단순 사고라고. 가해자는 합의했고 보험금이 나왔고 모든 게 정리됐다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재범은 주머니 속 전단지를 만졌어요. 종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전단지를 다 주워서 일어났어요. 종이들은 젖어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걸 조심스럽게 펴서 다시 정리했어요. 손가락으로 종이를 펴며 구겨진 부분을 최대한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민호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가자. 다 젖었어.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가자.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역 광장을 가로질러 반대편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민호의 손을 꽉 잡고 걸었어요. 아이는 엄마를 따라 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범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젖은 카디건, 축 처진 어깨, 질질 끌리는 발걸음. 재범은 다시 손 안에 전단지를 꺼내봤습니다. 한빛 종합보험 로고, 대성산업, 그리고 며느리 수진. 왜? 재범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걸 돌리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범은 전단지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앞면의 손글씨를 다시 봤어요. 대성산업 근무. 그 글씨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재범은 그 글씨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분노 같은 것, 아니면 절박함 같은 것. 수지는 이 글씨를 쓸 때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왜 굳이 전 대성산업 근무라고 썼을까요? 재범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불었어요. 재범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꽉 쥐고 며느리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았어요. 수진과 민호는 이미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범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7년 전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재범은 그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어요. 경찰서에서 일하다 퇴직한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재범이야. 오, 재범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재범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7년 전 사고 기록 다시 찾아볼 수 있어? 사고 기록? 무슨? 우리 민수 사고 말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범아, 그거 왜 갑자기?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재범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는 사고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재범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수진이 사라진 골목 쪽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수진과 민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재범은 몸을 기둥 뒤로 숨겼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손을 잡고 다시 역 광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까와 똑같은 자리, 노점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어요. 엄마, 집 안 가? 조금만 더 해야 해. 왜? 아무도 안 봤잖아.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단지를 다시 펼쳐들었어요. 재범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실례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재범은 계속 기둥 뒤에 서서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남자가 수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그 남자를 보고 몸을 굳혔어요. 남자는 수진 앞까지 와서 멈춰 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았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단지 돌리고 있습니다. 몇 장 나눠줬어요? 그게 몇 장이냐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손에 든 전단지를 세었습니다. 10장 정도요. 10장? 2시간 동안 10장? 남자가 비웃듯 웃었어요. 박수진 씨, 오늘 실적 안 채우면 그만두라는 말 못 들었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엄마 뒤로 숨었어요.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진의 손에서 전단지를 빼앗았어요. 이게 뭐예요? 다 젖었잖아. 이런 걸 누가 받아요?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일 안 해도 돼요? 그럼 우산 쓰고 하든가. 남자가 전단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수지는 재빨리 허리를 숙여 전단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남자가 그 손을 밀쳤어요. 그만두세요. 이제 필요 없어요. 지점장님,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3번 드렸어요. 실적 안 나오면 나가는 거예요. 알죠? 수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 제발 일주일만 더요. 꼭 실적 채울게요. 일주일? 당신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남자는 팔짱을 끼고 수진을 내려다보았어요. 박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일 못해요. 애 데리고 나와서 구걸하듯이 전단지 돌리고 있으면 누가 받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엄마 카디건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재범은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거? 전단지 뒤에 한빛 종합보험 로고 있는 거 알면서 왜 대성산업 앞에서 돌리고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그냥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대성산업 다녔잖아요. 거기서 잘린 거 아직도 억울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요. 오늘로 끝이에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지점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민호 먹여 살려야 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는 몸을 돌렸어요. 그때 재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소? 남자가 멈춰섰어요. 고개를 돌려 재범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소. 당신이 방금 한 말이 중요하지. 재범은 천천히 남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노점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재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비켜주시죠. 상관없는 일이라고? 재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건 회사 내부 문제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남자가 재범을 밀치려고 손을 뻗었어요. 재범은 그 손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재범을 쳐다보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는 건지 내가 물어보고 싶소. 재범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재범은 놓지 않았어요. 아파. 나요. 저 사람한테 사과하시오. 뭐라고요? 사과하라고 했소. 남자는 비웃었어요. 할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왜 제가 사과를? 저 사람은 당신 직원이 아니오. 사람이요.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요, 지금 당장. 사과하면 놔주겠소. 재범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남자 왜 저래? 직원한테 저렇게 화내는 거 아니지. 남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이 좀 심했네요.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어요. 재범은 남자의 손을 놓아줬습니다. 남자는 손목을 문지르며 재범을 노려보았어요. 당신 누군지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시오. 최재범이요. 찾기 어렵지 않을 거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렸어요. 빠르게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범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수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재범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호는 엄마 뒤에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재범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주었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재범은 전단지를 다 주워서 수진에게 건넸어요.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니?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할 게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 듯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노점 주인도 다시 호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범과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어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바닥엔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어요. 민호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서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범은 천천히 손자를 내려다보았어요. 민호야.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할아버지 기억하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재범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본 건 3살 때였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였어요. 아이는 그때 엄마 품에 안겨 울고만 있었습니다. 재범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아버지야. 민수 아빠 아버지. 민호는 재범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래. 민호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재범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이가 놀랄 것 같았어요. 많이 컸구나.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범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재범은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우리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수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제발 나한테 말해줘. 재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역 광장을 벗어나 조용한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재범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사람, 창가에 한 사람 앉아 있었어요. 재범은 가장 안쪽 자리로 갔습니다. 앉아. 수진과 민호가 자리에 앉았어요. 재범은 카운터로 가서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차 2잔이랑 핫초코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재범은 자리로 돌아와 수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수진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음료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쟁반을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재범은 핫초코를 민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마셔. 민호는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컵을 들었습니다. 재범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쳐다보았어요.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사고. 재범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뭘 알고 있는 거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대성산업, 한빛종합보험, 이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범은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주웠어. 바람에 날아간 거. 수지는 전단지를 내려다보았어요. 왜 대성산업 앞에서 이걸 나눠주고 있었어? 왜 한빛종합보험 로고가 있는 전단지를 쓰는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범은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어요. 수진아, 나한테 말해줘. 제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민수 오빠가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재범의 숨이 멎었어요. 무슨 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오빠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창백했어요. 뭔가 무서운 걸 본 것처럼.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호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지만 수지는 계속 테이블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오빠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밤에 자다가 깼는데 오빠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어요. 왜 안 자냐고. 오빠가 그때 말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재범은 숨을 참았어요. 뭘 봤다는 거야? 서류요. 보험 서류. 보험 서류? 네. 오빠는 대성산업에서 격리 일을 했어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알지. 그날 오빠가 회계 파일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보험 서류를 발견했대요. 한빛종합보험이랑 대성산업 사이에 계약된 보험이었는데 금액이 이상했다고 했어요. 재범은 전단지를 내려다보았어요. 무슨 금액?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오빠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하다고만 했어요. 금액이 너무 크다고. 그리고 계약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오빠가 상사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상사가 얼굴이 굳더래요. 그리고 말했대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묻어두라고.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었어요. 그날 밤 오빠가 저한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이 보험건은 이상하다고.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고. 재범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고가 났어요.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핫초코를 마시다 멈춘 채 엄마를 보고 있었어요. 재범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다야? 아니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고 나고 나서 보험 처리할 때요. 응. 한빛종합보험에서 담당자가 왔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했어요. 뭐가? 너무 빨리 처리하려고 했어요. 보통은 조사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합의하자고 했어요. 금액도 빨리 정하자고. 서류에 빨리 서명하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냥 다 했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어? 왜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했을까? 왜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재범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한 거야? 저 알아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대성산업에 계속 다니면서요. 오빠가 봤다는 그 서류를 찾으려고 했어요. 재범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찾았어? 못 찾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에서 다 없앴더라고요. 오빠가 다루던 파일들이 전부 삭제돼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상사가 말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퇴사자 파일은 다 삭제한다고. 그래서 저는 계속 찾으려고 했어요. 몰래 서버실도 들어가 보고 백업 파일도 뒤져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가 들켰어요. 회사에서 저를 불러서 물었어요. 왜 권한 없는 파일을 뒤지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잘렸어요. 언제? 3년 전이요. 재범은 눈을 감았어요. 3년 전. 그때 수지는 재범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재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장례 끝나고 아버님 보셨잖아요. 재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밥도 못 드시고 밤새 거실에 앉아 계시고 그런 아버님한테 어떻게 말해요. 민수 오빠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누군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고. 재범의 가슴이 조였어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님이 흔들리는 모습 너무 보기 싫었어요. 아버님까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증거를 찾으려고요. 대성산업이랑 한빛종합보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 잘린 후에 돈이 없었어요. 알바를 해야 했는데 한빛종합보험 제휴인쇄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왜 하필 거기서? 거기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험사 서류도 보고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래도 계속 다녔어요. 전단지 알바하면서 대성산업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재범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저한테 말 안 해줬어요. 그냥 다들 지나갔어요. 재범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수진아, 미안해요, 아버님. 수진이 울먹였어요. 제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증명 못해서. 아니야. 재범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재범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한테 관심을 안 가졌어. 민수 잃고 나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어. 너도 힘든 줄 몰랐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미안해. 재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 민호가 엄마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지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재범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네. 이제부터 내가 할게. 뭐요? 진실 찾는 거. 내가 할게.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 너는 이제 그만해. 민호 돌보는 것만 생각해. 하지만 아들을 잃은 건 나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재범은 휴대폰을 쥐었어요. 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게. 밖에서 빗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재범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내리다가 점점 굵어졌어요. 카페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혔습니다. 재범은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요? 집에. 너희 집. 하지만 말 말고 일어나. 재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수진은 민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다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역 광장은 우산을 쓴 사람들로 다시 붐비기 시작했어요. 재범은 우산을 폈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민호를 우산 아래로 불렀어요. 이리 와. 아버님은요? 괜찮아. 어서 와. 수진과 민호가 재범의 우산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서니 우산이 좁았어요. 재범의 어깨가 비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우산이 작아요. 신경 쓰지 마. 재범은 우산을 수진 쪽으로 더 기울였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역 광장을 가로질러 노점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재범이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전단지 몇 장이 흩어져 있었어요. 아까 지점장이 던진 전단지들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재범은 우산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잠깐만. 재범은 허리를 숙여 전단지를 하나하나 주워 올렸어요. 젖은 종이는 손에 들러붙었습니다. 찢어질 것 같았지만 재범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그냥 두세요. 어차피 뭐. 재범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범은 전단지를 다 주워서 손에 쥐었어요. 10장쯤 되었습니다. 모두 젖어서 구겨져 있었어요. 글씨가 번진 것도 있었고 반쯤 찢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재범은 그 전단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수진이 손으로 하나하나 쓴 글씨들. 청소 용역 구합니다. 대성산업 근무. 그 글씨들이 비에 번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재범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쓰레기통이 노점 옆에 있었습니다. 재범은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마지막 한 장까지 다 올려놓았어요. 수진이 재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범은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전단지들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들이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졌어요. 재범은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돌아보았어요. 이 일 오늘로 여기서 끝이야.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 이러지 마.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민호 봐. 재범이 손자를 가리켰어요. 민호는 엄마 옆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옷이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어요. 저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해. 내가 여기서 전단지 돌리는 동안 민호는 어떻게 지냈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혼자 집에 있었지? 엄마 기다리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할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재범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 민호 엄마로 살아.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럼 민수 오빠는요? 진실은요? 그건 내가 할게. 재범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들 잃은 건 나야. 진실 밝히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혼자 어떻게 해요? 혼자 안 해. 재범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한테 연락했어. 경찰서에서 일하던 친구. 민수 사고 기록 다시 찾아보기로 했어. 그게 도움이 될까요? 모르지. 하지만 시작은 해야지. 재범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알아볼 거야. 제대로 된 변호사. 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수진이 재범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님,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수진아. 재범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이제 쉬어. 민호 돌보고 밥 먹고 제대로 자. 알았지? 수진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범은 민호를 내려다보았어요. 민호야. 아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 좀 도와줄 거야. 괜찮지?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범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구나.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아까 그 지점장이었습니다. 남자는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재범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재범이 몸을 돌렸어요.
지점장이 숨을 헐떡이며 섰습니다. 아까 그거 뭐 하신 거예요? 사람 손목 붙잡고. 재범은 남자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사과 받으려고 했소. 사과? 무슨 권리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요. 재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지점장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래요? 박수진이 당신한테 뭐예요? 며느리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내 며느리라고 했소. 재범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 사람은 당신 밑에서 일 안 해요. 그건 제가 결정할 것도 없소. 그만둔다고 했으니 그만두는 거요. 재범은 수진을 돌아보았어요. 수진아, 이 사람한테 할 말 있어?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지점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지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자를 생각이었어요. 그럼 이번 주 급여는 못 드려요. 실적 못 채웠으니까. 줘야죠. 재범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일한 만큼은 줘야죠. 실적이고 뭐고 일한 시간만큼은 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오? 그건 계약 조건이. 계약서 보여주시오. 재범이 손을 내밀었어요.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여기 없는데요. 그럼 나중에 보내시오. 내 전화번호 알려줄게. 재범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오래된 명함이었습니다. 재범이 회사 다닐 때 쓰던 명함이었어요. 뒷면에 손으로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여기로 계약서 사본이랑 급여 명세서 보내시오. 일주일 안에 안 오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요. 지점장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시오. 재범은 몸을 돌려 수진과 민호에게 갔어요. 가자. 수진이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지점장은 그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재범은 수진을 돌아보았어요. 집이 어디야? 여기서 버스 타고 새 정거장이요. 그럼 버스 정류장으로 가자. 세 사람은 역 광장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재범은 정류장 의자에 수진과 민호를 앉혔어요. 여기 앉아 있어. 내가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올게. 아버님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 재범은 건너편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빠르게 걸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따뜻한 음료수 2개와 삼각김밥 몇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하나 샀어요. 계산을 하고 나와서 정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재범은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마셔. 몸 좀 녹여. 감사합니다. 수진이 민호에게 음료수를 주었어요. 재범은 수건을 꺼내 민호의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추웠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집 가면 따뜻한 물로 씻어. 알았지? 네. 재범은 삼각김밥도 건넸습니다. 배고프면 먹어. 민호는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 재범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버스가 한 대 지나갔지만 그들이 탈 버스가 아니었어요. 재범은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네. 앞으로 내가 자주 올게.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매주 한두 번은 들를 거야. 민호도 보고 너도 보고.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지. 재범은 작게 웃었어요. 7년 동안 할아버지 노릇도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해야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재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비구름이 여전히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한테도 미안하고. 재범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7년 동안 진실도 모르고 그냥 사고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재범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로서 제대로 못해줬어. 수지는 재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하시면 돼요. 재범은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버스가 왔습니다. 수진이 탈 버스였어요. 아버님, 저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 수진과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먼저 올라타고 민호가 뒤따랐습니다. 민호가 창문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재범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도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재범은 그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재범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재범의 어깨가 젖었어요. 하지만 재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와 손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사고 기록 찾는 거 빨리 좀 부탁해. 재범아, 왜 그렇게 급해? 급한 게 아니야. 재범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늦은 거야. 7년이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최대한 빨리 찾아볼게. 고마워. 재범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어요. 재범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이제 시작할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범은 법정 복도에 서 있었어요. 긴 복도 끝에 법정문이 보였습니다. 옆엔 변호사가 서 있었고 수진도 함께 있었어요. 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길 겁니다. 재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나와서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3사람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넓었어요. 방청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재범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그 옆에 앉았어요. 맞은편 피고석엔 대성산업관리부장과 한빛종합보험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자 다들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최민수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형사고발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재범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재범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8년 11월 23일 피해자 최민수 씨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의 희생자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대성산업 격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한빛종합보험 간의 부정 보험금 청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원고 측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첫째, 사고 당일 트럭 운전사 김철수 씨의 통화 기록입니다. 사고 2시간 전 대성산업관리부장 박종철과 7분간 통화했습니다. 둘째, 김철수 씨의 계좌 이체 기록입니다. 사고 3일 후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박종철의 처남 명의입니다. 셋째, 김철수 씨의 자백입니다. 그는 돈을 받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피고석을 받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대성산업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통화 기록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통화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고 2시간 전에 트럭 운전사와 통화했습니까? 그리고 5천만 원은요? 왜 사고 직후 거액이 입금됐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트럭 운전사 김철수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뒤쪽 문이 열렸어요.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김철수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2018년 11월 23일 밤 최민수 씨를 차로 친 게 맞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았어요.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박종철 씨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화였습니까?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 한 가지 일만 해주면. 무슨 일이었습니까?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민수 씨를 치라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재범은 숨을 참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죽이라는 얘기였습니까? 아니요. 다치게만 하라고 병원에 한두 달 입원할 정도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 씨는 사망했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속도 조절을 못했습니다. 너무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왜 그 일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김철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범은 김철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철수의 초라한 모습도 보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십시오. 다음 증인 대성산업관리부장 박종철 씨, 나오십시오. 박종철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김철수 씨에게 돈을 준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박종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사고 2시간 전 통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업무상 통화였습니다. 트럭 운전사와 무슨 업무가 있었습니까? 그건 회사 물품 배송 관련이었습니다. 재범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변호사가 박종철에게 다가갔어요. 증인, 최민수 씨가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박종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까? 최민수 씨가 당신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최민수 씨의 업무 일지입니다. 사고 일주일 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 부장님께 보험 서류건 문의.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심. 박종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인, 대답하십시오. 최민수 씨가 뭘 발견했습니까? 저는, 대답하십시오. 허위 보험 청구건이었습니다. 박종철이 소리쳤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박종철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회사에서 시킨 겁니다. 저는 그냥 따른 것뿐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대표이사입니다. 한빛종합보험과 짜고 허위 사고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20억입니다. 3년에 걸쳐 6건의 허위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재범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최민수 씨를 제거하려 한 겁니까? 박종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죽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동안 병원에 입원시켜서 조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박종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십시오. 박종철은 비틀거리며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판사가 한빛종합보험 담당자를 받습니다. 피고 한빛종합보험 담당자 이승호 씨 나오십시오. 이승호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대성산업과 공모해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왜 최민수 씨 사고 직후 급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까? 그건 유족의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재범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거짓말입니다. 증인은 최민수 씨 사고 다음 날부터 유족에게 압박했습니다. 빨리 서명하라고, 조사하지 말라고. 이승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증인, 최민수 씨가 허위 보험금 건을 알고 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었죠?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자마자 급하게 덮으려 한 겁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다른 허위 청구건들도 드러날까봐. 이승호는 입술을 떨었어요. 저는 그냥 회사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회사 지시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덮으라는 겁니까? 이승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십시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재범의 변호사가 재범을 봤어요. 재범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범은 판사를 봤습니다. 재판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범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사에서 잘못된 걸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재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아들이 그냥 운이 나빠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우연히 트럭에 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범은 피고석을 봤어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했습니다. 누군가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재범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돈 때문에, 비리를 숨기기 위해. 재범은 판사를 다시 봤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십시오. 제발. 재범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최후 변론하시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일어섰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퇴장했어요. 재범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재범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재범은 며느리를 받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나. 네. 두 사람은 법정을 나왔어요. 2주 후, 같은 법정. 재범은 다시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도 옆에 있었어요. 방청석엔 더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박종철은 살인교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 김철수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 이승호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 대성산업과 한빛종합보험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30억 원을 지급하라. 재범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탐욕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정직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입니다. 법정은 피해자의 정의를 회복하고 피고인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재범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이 재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겼어요. 민수 오빠한테 정의를 돌려줬어요. 재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겼구나. 그날 저녁, 재범은 혼자 차를 몰고 묘지로 갔습니다. 아들의 묘 앞에 섰어요. 민수야. 재범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가 해냈다. 재범은 판결문 사본을 비석 앞에 놓았어요. 마, 다 밝혀냈어. 내가 옳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범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 아빠가 수진이랑 민호 잘 돌볼게. 재범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한다, 민수야. 6개월 후, 새 아파트. 수진과 민호는 깨끗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중학생이 됐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야 해. 그래, 조심해서 가. 민호가 가방을 메고 일어섰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재범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학교 가는 길이구나. 네. 할아버지는 왜 왔어요? 엄마 보러 왔지. 민호가 웃었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민호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재범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그래.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재범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민호 많이 컸네. 네. 요즘 키가 쑥쑥 커요. 잘 먹고 있구나.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재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수 덕분이지. 수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재범이 말했어요. 수진아. 네. 행복하니? 수지는 재범을 봤어요. 네. 행복해요. 그럼 됐다. 재범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나는 그것만 바랐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 재범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재범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레이터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진실을 찾아 헤맸던 며느리 수진.
그리고 너무 늦게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아버지 재범.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곁에도 혹시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이 깔리며 페이드 아웃제 시도 JH 6개월 후 새 아파트. 수진과 민호는 깨끗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부터 다시 써줘. 민호는 10살이었어. 6개월 후 부분 제작성. 6개월 후 새 아파트. 수진과 민호는 깨끗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민호는 연필을 꼭 쥐고 공책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 원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방이 2개 있는 아파트였어요. 거실도 넓었고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자기 방이 생겼어요. 작은 책상과 침대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다. 민호는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재범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재범은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뭐 가져왔어요? 과일이랑 떡이야. 민호가 재범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재범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재범은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여기 살기 좋지? 네. 정말 좋아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민호가 자기 방 생겼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 민호야, 방 구경 좀 시켜줄래? 네. 민호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엔 교과서와 공책이 놓여 있었고 벽엔 민호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재범은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민호. 이거 내가 그렸어? 네. 잘 그렸네. 재범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공부는 잘하고 있어? 네. 수학은 좀 어려워요. 그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까? 정말요? 그럼 다음에 오면 같이 공부하자.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수진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좁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반에 새로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 친하게 지내니? 네, 같이 놀아요. 좋구나. 재범은 민호를 보며 웃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웃음도 많아졌고 친구 얘기도 했어요. 수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눈 밑 그늘도 사라졌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재범은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민호는 다시 숙제를 하러 갔습니다. 재범과 수진은 거실에 앉았어요. 수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고맙다. 재범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응? 저 일 시작하려고요. 재범이 고개를 들었어요. 일? 네. 작은 회사인데
격리일이에요. 민수 오빠가 하던 것처럼요. 재범은 수진을 보았습니다. 괜찮겠어? 네. 이제 괜찮아요. 수진은 작게 웃었어요. 민호도 학교 다니고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냥 집에만 있기엔 아직 점잖아요. 재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걱정되세요? 아니, 너라면 잘할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뭐가? 재범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수진아. 네. 행복하니? 수진은 재범을 봤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민수도 기뻐할 거야. 그럴까요? 그럼. 당연하지. 재범은 차를 다 마셨습니다. 나는 그것만 바랐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수지는 재범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도 행복하세요? 재범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조금 행복해. 다행이에요. 재범은 민호 방을 쳐다보았어요. 아이가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보면 민수가 보여. 저도요. 잘 컸어.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재범은 그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네. 나 이제 자주 올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러세요. 민호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는 우리 집으로 와. 같이 지내자.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네, 아버님. 재범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가봐야겠다. 벌써요? 응.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수진과 민호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할아버지, 또 와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재범은 민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몸 조심해. 네. 아버님도요. 재범은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재범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재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재범은 그 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범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레이터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진실을 찾아 헤맸던 며느리 수진. 그리고 너무 늦게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아버지 재범.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곁에도 혹시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